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핫뉴스5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등 세계 30개국, UN 등 4개 국제기구의 국방관료와 안보 전문가에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평화 통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 안보대화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는 20세기 냉전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통일 외교에 박차를 가한 겁니다. 지난 2일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2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통일 문제가 논의된다면 북한에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16일엔 미국 워싱턴 DC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된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에도 한국 정부의 통일 노력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열리게 되면 어느 때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태안 적십자사에 마련된 추첨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신 이창용 할아버지. 평안남도 대동이 고향인 이 할아버지는 일사후퇴 때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생들이 많아요. 다 보고 싶긴 뭐 가지고 왔을 때고요. 다 보고 싶긴 뭐. 추첨 시간이 다가오자 더욱 초조해지는 어르신의 눈빛. 이번에도 후보자 추첨에서 떨어져 쓸쓸히 걸음을 되돌리는 어르신들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다음 기회를 기약합니다. 기대만 했지요. 오늘 좋은 소식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좋은 소식을 못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뭐 기회 나이가 있으니까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13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뚫고 1차 후보자로 당첨된 어르신의 마음은 이미 북녘땅에 가 있습니다. 추첨됐다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정말 참 마음이 그냥 뭉클한 게 야 하는 그런 참 머리가 바짝 씁니다 그때. 대한 적십자사는 1차 후보자 500명 중 고령자와 직계 가족들을 우선으로 250명을 2차로 선정한 뒤 북측의 생사 확인 명단을 토대로 100명을 최종 확정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거액 자산가의 아들이자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30대 A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 필로폰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구속됐습니다. 2011년 말부터 2년 반 동안 의사, CF 감독 등과 어울려 클럽이나 리조트에서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주사하거나 흡입한 겁니다. A씨는 이틀 사이에 필로폰 90회 투약분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습 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마약 사범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풀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A씨도 항소를 안 해 집행유예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마약을 한 달 새 2번만 투약해도 상습 복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례에 비춰 검찰과 법원이 비상식적인 선처를 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경우 선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검찰 관계자들은 사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을 점령한 군 지휘 차량입니다. 적발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군 차량은 예외입니다. 법률에 따라 관할 헌병대에 통보된 뒤 근신이나 휴가 제한 등 자체 조치 후 종결 처리됩니다. 이마저도 절차상의 복잡함 때문에 통보되는 경우보단 현장에서 계도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육해 공군 소속 군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헌병대에 통보된 사례는 5,000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1,000건 이상의 차량들이 딱지를 떼는 겁니다.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이 가장 많고 불법 유턴과 갓길 운행, 중대 법규 위반인 역주행마저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위반 차량 중 전투 차량은 5%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일반 차량과 같은 상용 차량입니다. 이 중에는 군 장성들의 차량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군들 그랜저나 뭐 이런 거 타고 그러시잖아요. 작전 수행과 관련 없는 특권의식의 발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용입니다. 지난 4일 밤 8시쯤 서울 남부지법 정문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외제차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차량이 통행로를 가로막고 서 있자 공익요원이 차를 옮겨달라고 한 겁니다. 운전자는 다름 아닌 남부지법에서 근무하는 박모 판사였습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양해를 구했지만 박 판사의 처남 A씨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공익요원과 A씨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급기야 공익요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공익요원은 경찰에게 A씨가 주먹으로 머리를 2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공익요원이 욕하는 걸 들었다며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 판사의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익요원이 박 판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말했고 경찰 역시 외관상 음주 상태로 보여 음주 측정팀을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분이 외견상으로 술을 먹은 것 같은데 운전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 안 했다 그러고 친구자가 진술을 끝까지 안 해줘가지고 구체적 증거가 없어서 음주 측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박 판사는 이튿날 5일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공익요원도 지난 7일부터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측은 폭행 시비는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명절이면 2배로 증가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한국 유통가들이 유커 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중국까지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메르스가 한창이었던 지난 6월에 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당시에 중국 여유국을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는데요. 2번째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어제 이 상하이에서 이 정확한 이 컨퍼런스의 명칭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삼성 브랜드 설명회였었는데요. 이부진 사장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최근 3주간의 유커의 다시 한국 방문 내용을 보면은 이 전년 대비 거의 100%를 회복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역시 메르스 여파 때문에 아직은 채 80%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9월 말 중추절 연휴, 그다음에 중국은 다음 달 국경절 연휴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9월 말과 10월 이어지는 2번의 큰 명절 동안에 유커의 한국 방문을 최대한으로 이뤄내겠다. 그래서 다시 메르스 사태를 극복했다는 포석으로 이번에 전력 투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을 찾은 이부진 사장, 9월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중추절과 또 국경절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 역시 한가위 스페셜 위크를 정해서 추석 특수 누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효과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부진 사장 발언 얘기를 하면은요. 각종 신문에서 제목으로 많이 뽑았는데 9월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만큼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또 면세점을 새롭게 이번에 사업권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또 바로 하나의 안팎으로- 뉴스는 그 최경환 네. 부총리 이야기였었는데요. 앞으로 추석 전 2주 동안에 대한민국 역대 사상 최대의 할인 행사를 펼쳐보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국적 유통망들 체인이 모두 합쳐가지고 최대 품목의 최대 세일, 최대 80%까지 여는 그런 할인 행사를 펼치겠다라고 하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이 정도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유통업체까지도 많은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추석 다가오는데 과연 세일폭 어느 정도 될지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에 혼수를 장만하러 온 웨딩 유커 네. 씀씀이도 커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혼수 시장 유커들에게 인기가 많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신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커는 유커인데 결혼을 위해서 찾아오는 유커, 웨딩 유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웨딩 유커와 관련한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신세계 그룹마저도 뛰어들 정도인데요. 일단은 웨딩 유커들, 한국에 결혼하는 커플과 마찬가지로 스드메, 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해서 비용이 상당합니다. 일단은 이 신랑 신부의 옷이 최소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웨딩 드레스 대여비 400만 원, 이 남성 신랑의 옷이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스튜디오 촬영과 야외 촬영한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이상, 많게는 2천만 원대까지 사용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과 저런 커플 시계를 비롯하는 또 이 소위 말하는 결혼 선물 비용까지 있어서 최소 2억 이상의 이 돈을 쓰고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도 신세계 그룹 같은 대기업이 뛰어들 정도면은 앞으로 이 웨딩 유커와 관련된 사업이 또 하나의 이 중국 관광 산업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웨딩 유커 정말 큰 소리인데, 한국 먹거리에 대한 중국인들의 또 사랑 또한 유별나다고요. 유커들이 선호하는 국산 식품 어떤 게 있다고 합니까? 그 인민일보가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한국을 방문한 이 유커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 뭐가 맛있냐? 사원업군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라면 쪽에서 1위 브랜드는 신라면, 맥주는 하이트, 베이커리는 그러니까 빵 종류죠. 뚜레쥬르, 치킨은 BBQ, 커피는 카페베네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묘한 특징들이 좀 존재합니다. 가령 저기 보면은 이제 빵 중에서 베이커리, 커피 중에서 카페베네 같은 것은 이 한류 스타 김수현 씨가 네. 이 프랜차이즈 CF 스타로 있는 곳이어서 아마도 한류 쪽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치킨하고 맥주 부분도 실은 이 전지현 씨의 이 그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치맥 열풍, 거기에 상당히 일조를 한 것 같아서 아마도 이 한류라는 문화 상품이 이런 식품 산업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나들이 갔다 어린 아이들 잃어버린 경험 있으시죠? 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알려드리죠. 네, 오늘은 단돈 5,000원으로 내 아이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이공원이나 시장 등에서 부모를 잃고 당황해 울고 있는 아이를 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의 이름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기는 실종 아동이 매년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부모에게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휴대전화 알람이 울려서 알려주는 이 5,000원짜리 미아 방지 팔찌가 화제인데요. 부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 팔찌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부모의 휴대전화와 아이의 미아 방지 팔찌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자 외출한 경우에도 아이의 현재 위치를 부모가 이렇게 휴대전화를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예상 경로를 벗어나 생각보다 멀리 가버린 경우에도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용자들의 휴대전화가 아이의 팔찌를 감지하는 탐색기가 되어 부모에게 아이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는 물론 장애인이나 노인, 치매 환자 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다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경찰을 신고한 20대 여성, 과연 거짓말을 한 걸까요? 김태현 변호사가 정리해봅니다. 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의 범인으로 오인을 받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새벽 0시 40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사가 그 율카범죄 용의자로 지목을 받은 겁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인입니다. 20대 여인이 지하철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있었던 A경사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 남자 왜 내 다리를 찍지? 그리고 가서 항의를 했던 것이죠. 찍지 말라고요. 근데 A경사,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실랑이 끝에 20대 여자는 하의를 벗어서 머리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경찰이 오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됐는데 이 A경사 끝까지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을 압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찍었던 흔적도 없고 디지털 포렌식 형식으로 수사까지 해봤는데 아예 촬영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 여성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마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몰카 범죄로 떨고 있는 많은 여성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관음증과 불신의 사회가 만들어낸 해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앉은 남자의 행동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 여자 입장에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특히 남성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지하철에 앉으셨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스마트폰 보실 때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보셔야지 이러고 보셨다가는 몰카 범인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이힐로 머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관음증이 없어지기 전까진 이런 일들 계속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실제 촬영을 했는데 저장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예, 아직은 뭐 누구의 네. 편을 들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경사는 찍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사진을 찍고서 촬영을 했는데 저장을 안 했을 가능성, 지웠을 가능성 아까 좀 적다고 그러죠. 지웠다 그러면 처벌 안 받는 겁니까? 그냥 그래도 처벌을 받죠. 뭐 저장이 아니라 촬영하면. 근데 이거 디지털 포렌식으로 검사했다고요, 휴대폰. 삭제하는 적이 있는지. 예. 네. 근데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저장조차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뭐 혐의가 있을 수 없는 거고, 물론 아주 적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게 딱 하고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잡혔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근데 그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경찰이 촬영하지 않은 거고 여성 입장에서 조금 착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휴대폰 보다가 안 보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앞에 앉은 여자 입장에서는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오해가 낳은 좀 해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몰카가 워낙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러 직종에서 네. 다양한 몰카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얼마 전에 임산부의 몸을, 그러니까 산부인과의 진단을, 검진을 네. 받으러 온 환자를 몰래 찍은 이 의사가 있었죠.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직종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몰카 범죄가 좀 성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좀 특정 부위를 진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산부인과 어떤 의사들이 마음을 먹고 성범죄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건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그 진료대 위에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고 전문직들이니까 설마 그런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 의사는 안 그렇습니다. 100명 중에서 이런 의사는 0.5명도 없겠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경각심 같은 거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신상 공개를 안 해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2년 동안 130추회나 몰카를 찍었다고 합니다. 찍고 이거를 단순히 자기가 뭐 보관하거나 본 게 아니라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이트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네.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트를 좀 막아놓고 블러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게요. 이제 우회 사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부가 막아놓은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게 통로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아무리 막아도 지금 다 횡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소라땡 같은 경우가 국내 최대 이런 파일들, 몰카 파일들이 교환되는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많게는 이 파일 하나에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거래가 되고 뭐 웬만한 짧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들과 5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네.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의 거래고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는 이 회원 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있기 때문에 서버도 물론 해외로 있고 해외에서 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잡기도 힘들고 전 세계적인 공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선 사이트 폐쇄 청원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기사로 접해보니까 그런 사이트에 이제 해당 영상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또 추가적인 성희롱 발언들을 그 안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의 어떤 집단 관음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가 또 독특하게 댓글 문화, 네티즌 활동 등이 아주 활발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 뭐 동영상이나 몰래카메라 하나 올라오면 그냥 댓글에 달리는 거죠. 뭐 이렇네, 저쩌네,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이제 입에답지 못한 좀 추할 말들을 오가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그 정철진 그 캘러미스터 지적하셨지만 이거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해외 전 세계 퍼지는 서버를 언제 방통에서 다 쫓아내서 막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 있었던 집단 관행증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게 제가 봤을 때 뭐 종식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사회의 어떤 자정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언제쯤 생길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몰카 공포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몰카 집중 단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몰카들을 보니까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예, 알래 알 수가 없는 몰카들인 것 같은데 벽시계, 리모컨, 뭐 안경, 넥타이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제가 직전에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몰카 검색해서 가격대를 봤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6만 원짜리만 해도 지금 거의 보급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50만 원대라고 하면은 거의 그 소위 말한 몇백만 원대들인 탐지기도 발견하지 못하는 몰카라고 합니다. 최고급 사양인 거군요. 최고급 사양도 지금 최 5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몰카라고 하고요. 최고급 몰카는 탐지기도 탐지를 못한다. 예, 그랬는데 그 최고의 몰카 가격도 실은 그리 뭐 50만 원대면은 뭐 그리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몰카가 확산되고 있고 또한 간통죄 폐지 이후로 몰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팔리니까 더욱더 빠르게 기술도 진화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 몰카를 판매하는 문제 또 막는 문제도 이제는 국회가 좀 움직여야 될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경찰이 이번에 불법 몰카 적발을 해봤더니 24가지 종류인데 1397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상천외한 몰카들이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시연을 해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벽시계, 시계형 영상이라고 합니다. 몰카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이 검은색 숫자 안에 렌즈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진도 굉장히 좋죠? 가까이에서 봐도 사실 저희조차도 몰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정도 몰카는 거의 잘 찍히죠. 근데 거의 보급형입니다. 숫자 안에 카메라가 있는데 아주 진짜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벽시계 몰카를 통해서 찍은 영상이 곧바로 휴대폰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점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몰카 산업조차 생길 정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아주 넥타이에도 저렇게 넣는 거 돼 있군요. 근데 앞서 그 시계 조기에다가 넣는 그거는 아주 전형적인 전통적인 몰카여서 오히려 지금은 또 진한 트렌드라고 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은 저런 거. USB를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예, 사실 뭐 USB나 아니면 자동차 키라던가 지갑 같은 물품들은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책상에 이렇게 놓고서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정말 기상천외한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인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앞서 대구 방문과는 달리 국회의원 전원이 초청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대구의 경우 행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은 인천시에서 초청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결정이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와대는 뭐 저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게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인천을 가셨죠. 인천을 가셨는데 정작 인천에 무슨 행사는 관심이 없고 대구 어떻게 하지 이제 대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뭐 열심히 대통령께서는 뭐 어제 인천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인천에 12명 정도 국회의원이 있는데 정확하게 아마 여야가 반반씩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돼 있는데 다 초청을 했는데 그중에 6명이 이제 대통령 행사에 참석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대구는 아무도 안 불렀을까? 그러면 뭐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 그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권영진 의원이 대구에 뿌리가 깊은 그 시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권영진 의원이 뭐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들 오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그 대통령 행사에서 청와대 입장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전달됐기 때문에 권영진 시장이 한 것이고 또 이제 들어가 보면 유승민 의원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망회의 성과를 얻었다. 국회는 오지 마라 함으로써 어찌됐든 지금 지지율도 고공행진인데 TK 지역은 내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자명하게 좀 보여주는 어떤 그 정치적인 하나의 장면이다. 이래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를 내려갈 계획은 이제 지난달 21일 날 원래 갈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뒤로 좀 연기됐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 방문에 이어서 대구를 내려갈 때는 사실은 지지율 30대 초반대의 고민이 이제 그 뒤로 올라온 거죠. 중국에 갔다 오면서 올라오고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21일 행사가 연기되면서 대구 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들은 하루 상간에 대구와 인천을 갔는데 대구에는 국회의원들을 오지 못하게 했고 또 반대로는 인천에는 다 전체를 초청을 해서 여야 물론 상관한 야권 의원들까지 초청했다. 그렇습니다. 야권도 초청했는데 이제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 행사 때문에 불참을 했고요. 네. 여권 행사는 이제 그래서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목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어떤 정치인으로서 되게 무섭다라는 것은 대구에 가면 대구에서 국회의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정치인 중에서 당선을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을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근데 대구에 가서 서문시장을 방문하면서 본인의 인기를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수석들이 같이 함께 갔습니다. 대구 출신 수석들이 4명이 동반을 했는데 이런 지점을 놓고 이제 뒷이야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즉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랬을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을 물론 이제 큰 확대 해석을 하는 걸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1년의 리더십, 유승민 원내대표에서 보여줬던 지점들을 쭉 변하는 리더십이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좀 어쨌든 강력한 정치인으로서 강력한 무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서운 리더십. 네. 재미난 표현이네요. 네. 청와대는 정치적인 해석을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번 대구, 인천의 방문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배제가 된다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있을 때 대통령께서 애둘러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직접 합법으로 배신의 정치다. 예.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직접 했지 않습니까? 유승민 대표를 직접 꼭 찍어서.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싫겠죠. 근데 자, 어떤 방식으로 배제를 할 것인가? 자, 배제를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접근입니다. 유승민 대표 배제하자. 어떤 방식으로 배제를 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소속 나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공천 탈락 어떻게 시키죠? 네. 과거 17, 18, 19대처럼 뭐 정성평가를 하든 정량평가를 하든 공심위에서 평가를 해서 배제했다. 네. 뭐 지지도가 안 나온다든지 어떤 이유를. 그랬을 때 유승민 의원이 수용을 할까요? 네. 정치적 탄압이라 보겠죠. 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유승민 대표도 수긍할 수 있고 결국 김무성 대표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후보를 뽑는다면 경선에 참여 안 할 명분도 없는 것이고 참여해서 안 되더라도 그건 본인 탓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뭐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방법 이외에 어떤 공심위의 구조를 통해서 유승민 의원이 배제됐다고 했을 때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 반발을 할 것이고 당 차원의 결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죠. 반드시 반발할 그럼 것이다. 대구 여론이 갈라질 겁니다. 네. 갈라질 것이고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높다 하고 서문시장에서 거의 뭐 아이돌 스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뭐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실 지금 야당도 뭐 신인한테 10% 가산점을 준다, 20%는 전략공천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사실 이전 총선에서 보면 국민들이 쇄신이라 느낄 때는 뭔가 하면 다선 중진 의원을 날릴 때거든요. 네. 날릴 때인데 유승민 의원 같이 이제 TK 지역에서 이미 거물이 됐는데 자기적으로 공천 배제를 하고 만약에 붙어서 유승민 대표가 이겼다. 새누리당 총선 전략 전체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근데 있죠. 뭐 실제로는 이제 자기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둔탁하게 세련되지 못하게 정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럴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죠. 예컨대 당내 경선을 한다. 유승민 의원과 또 어떤 신진 인사가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걸어놓을 수 있는 모 후보, 신진 후보가 있고 그렇게 걸지 못하는 후보가 경선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이 그래서 약간 제가 아까 무서운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인기를 과시했다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있다. 실제로 당내 경선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어제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느닷없이 이런 감정을 표출한 이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마 그 한 세미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서운하다 했죠? 요즘 박원순 시장 심기가 썩 안 좋을 겁니다. 메르스 이후에 지지도가 급상승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박주신 씨 병역 문제 가지고 뭐 MBC도 고발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논란이 있는 와중이고 여기서 이제 SNS를 통해서 개인적 소외들을 좀 많이 얘기했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정치하는데 아들 문제, 가족 문제가 계속 나와서 여러 가지 뭐 그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운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재미난 표현이 대선 출마보다 서울시장 끝까지 책임지겠다. 는 발언도 했는데 뭐 대선 출마 안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아닙니다. 어제 박원순 시장의 그 발언은 아마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정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앞에 이제 주어가 빠져 있죠. 무엇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질 수도 있고 대선 주자로서 책임질 수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비워놨고요. 본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끝까지 정확하게 답은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애둘러 표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대선 출마나 이런 것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시정에 충실하는 것이 본인의 지지도를 더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서울역 앞에 고가차도 공원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경찰청에서 계속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측면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남대문 시장 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도 그때 토론했듯이 좀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일단 그 경찰청에서 두 번 연달아 반대를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야당 시장으로서 서울시가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1,000만 명의 시민이 사는데 좀 그 당파를 떠나서 또 대통령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소회를 좀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을 건 재신임 카드 던졌죠.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당을 지키고 기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이 시점에 저는 대표직에 대한 재심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혁신안이 가결되고 제가 재신임 받는다면 혁신이나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냅시다. 앞으로 당과 언론에서 결정을 할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 결정할 때 그때 취했던 방법,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갑자기 재신임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 한 발 물러선 겁니까? 아니면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열렸죠? 예, 네. 문재인 대표가 저런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사실 이제 오전에 있었던 당무위원회가 사실 중요한 기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 당무위원회에서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를 쭉 한번 최고위원들을 살펴보면 사실 정세균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버티고 좀 힘이 돼주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정세균 대표가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야권 대연석회의를 하자. 그러면서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도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크게 울타리를 쳐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선 후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형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사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목에 소위 정치적 승부를 하지 않으면
퇴로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긴급 기자회견을 잡았는데 또 그 동시에 안철수 의원이 천정배 의원과 소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교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시간대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당 안팎에서 좀 정비가 필요하다. 즉 여기서 승부하지 않으면 계속 밀려가면 사실상의 대표로서 식물 대표로서 갈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판단해서 어제 정세균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정세균 전 대표가 바로 범친노 진영 대표격이고 예. 28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표를 지원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그 최고위원 지금 당무위원회 구조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세균계가 돌았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가 좀 소수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버팀목인데 정세균 의원의 문제 제기도 이제 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표직을 일단 던지는 승부수를 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국민들한테 충격이 잘 안 옵니다. 사실은 저렇게 그 야당 대표가 만약에 이게 중앙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물러날 것이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승부수를 던지겠다 했을 때 승부수가 승부수로 보여야 되는데 뭔가 좀 시나리오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내 분란을 대표직을 거는 어떤 승부수처럼 보이는 모션을 취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이제 문 대표 측에서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러면 비노 진영이 혁신안 받아들일게요. 그 다음에 뭐 단결해서 갑시다. 그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나름대로 정교하게 기획된 어떤 산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도 좀 든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저 승부수가 던졌다 해서 야권 내부가 수습되는 어떤 단초가 될 거다라고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에 당내 반응은 다소 엇갈린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문 대표의 혁신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지원 의원, 문 대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아까 강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 연일 돌직구 날렸는데 어제 천정배 의원과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40분 동안의 대화. 입장은 약간 달랐지만 큰 그림은 뭐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보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천정배 의원 들어오시라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은 아니다. 이제 그 당에 가서 내가 할 역할은 없고 나오시라. 오히려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정도를 큰 뜻에서 모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좀 주목해야 될 지점들은 저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의 포인트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현재 당 지지율로서 총선을 치러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다.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감들이 막 반영이 된 것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좀 앞에 나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와 형국이 됐고요. 근데 반대로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혁신을 잘 해내면 끝까지 완성시켜내면 지지율을 복구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서로 맞붙었는데 문제는 밖에 있는 소위 말하는 원심력, 밖에서 잡아당기는 힘들이 자꾸 강해지고 있는 지점들이 사실 되게 안타까운. 천정배 의원 신당 시기를 좀 구체적으로 어제 언급했는데 12월이나 1월 얘기를 했죠. 뭐 서울 총선 앞두고 뭐 그쯤에서는 신당이 만들어져야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어제 모임은 두 분한테 뭐 전혀 믿질 게 없는 장사죠. 뭐 한 분은 안철수가 신당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신당 프로모션 해야 되는데 대박인 것이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내가 나간다라고 하면 친노를 압박하는 효과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정치인과 정치인이 만났을 때 서로가 지갑이 두둑해지는 만남은 뭐 저런 정도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의도한 바를 다 얻었다.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글쎄요, 저게 과연 그 야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습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새정치연합 혼돈 속에 이번에 창당 60주년 홍보용 현수막의 사진 배치 때문에 어제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논란의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대표실 벽면에 지금 새롭게 붙은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왼쪽 제일 왼쪽 구석에 아래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정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석에 저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른쪽 하단에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가운데 상단에 위치를 했는데 이 위치를 갖고 구성이 오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저기 구석에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구석에 있는데 반대로 이제 그 직선제 개헌 투쟁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이 맨 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실무적인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다. 시간이 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치나 뭐 공직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의전이나 저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단순하게 실수 또 실무적인 뭐 시간이 급해서라고 말하기에는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간 것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처럼 뭐 소위 친노계, 비노계 뭐 이렇게 쟁점이 붙어갖고 예민한 시기에 그래서 아마 좀 실무적인 실수라고 보기에는 뭐 크다. 예, 크다라고 봐야 되죠. 예. 예. 손혜원 홍보위원 본부장이 실은 굉장히 예리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 저게 실수일까라고 고성이 오간 것도 같아요. 이게 웬만한 분이 아니라 정말 뭐 최고의 실력자거든요. 이 손 홍보위원장이. 근데 손 홍보위원장은 바로 끝나고 나서 이제 실수였다, 시간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가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전수형 연예 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윤은의 표절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춘호 디자이너가 4일 SNS를 올리면서 표절 논란이 확산이 된 건데요. 이 윤은혜 씨 측에서 협찬을 받아간 적이 있고, 게다가 이제 여러 번 입기도 했으면서 확신이 더 들었는데 왜 말을 번복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쾌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윤은혜 씨 측에서는 오히려 이상 협찬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팽팽히 대립을 했고요. 2차적으로 윤춘호 디자이너는 대행사를 통해서 스타일리스트한테 전하긴 했지만 윤은혜 씨 쪽에서는 또 그런 적이 없다,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3차적으로 윤은혜 씨가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윤은혜 씨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윤춘호 씨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우리의 이미지를 슬출시키면서까지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요즘,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많이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은혜 씨에 대한 대중의 그 입장이 굉장히 돌아서고 있는 한국입니다. 네, 지금 뭐 표절 논란 직접 아마 옷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옷은 흰색에 이렇게 소매 부분에 굉장히 러플 장식이 붙어 있는 그런 의상이었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상이 있다고요? 네, 이제 이번 의상이 논란이 되면서 3-4번 잘못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1회 패션이었습니다. 1회에서 오드리 헵번의 의상을 영감을 받아서 의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미국의 BCBG의 이 드레스와 굉장히 닮았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좀 이 옆면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하죠. 뭐 3회에 나왔던 이 드레스도 역시 원피스가 돌체앤가바나 컬렉션의 그 소재라든지 패턴이라든지 길이감까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지금 이 의상은 동심을 주제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치마 2개 모두 다 어린이가 마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 듯한 그런 패턴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제 눈에 똑같이 보이는데. 제가 표절했다는 게 아니라 제 눈에 똑같이 보이는데 저거를 만약에 정말 윤은혜 씨가 정말 창작한 거면 천재죠, 천재. 제가 그 생각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디자인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할 때 디자인하고 갑질 얘기하면서 그 도제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의상학과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배우는 건데 윤은혜 씨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공부한 적 없죠? 베이비복스 하다가 드라마 찍은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짜잔 나타나는데 디자인에 영감을 딱 얻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낸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됐던 옷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라이온 킹이 뭐 연상을 돼가지고 뭐 사자를 형성한 거다 그러는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군요. 예. 윤은혜 씨가 천재입니까? 야, 나니아 연대기를 연상해서 내가 사자 같은 옷을 만들어 볼게. 그럼 싹 나와요. 연예인 한 10년 한 거 가지고. 그렇습니까? 지금 표절 논란이 있었던 이 의상이 49억 원에 낙찰되어 지금 중국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표절 논란이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런 판매 수익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표절이라고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 굉장히 조금만 틀린 점이 있어도 그렇게 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예정입니다. 가정이에요. 표절이라고 한다 치고 그건 손해배상 소송을 낼 건데 그럼 결국 이제 49억이 문제거든요.
근데 49억이 지금 문제는 표절을 했다고 하면 윤은혜 씨가 한 건데 이 49억의 매출이 윤은혜 씨의 매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 윤은혜 씨가 일종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슈퍼스타 K 같은 데 참가를 한 것이고 네. 결국 그 슈퍼스타 K를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이 판권을 바이어한테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윤은혜 씨는 그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매출에 대한 수익은 전혀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액수가 49억이 전부 다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네, 지금 이제 표절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시선 역시 연예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까 네. 우리도 이제 뭐 나름의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윤은혜 씨가 굉장히 패셔니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의 그녀의 어떤 연애 활동에도 좀 영향을 쉽지 미치지 않은 않을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대중의 이제 눈길이 굉장히 중요한 스타잖아요. 우리도 하나의 대중으로서 뭐 어떠세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좀 상당히 그죠?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게-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지. 네.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한 3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200여 명이 비슷하다, 표절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준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깔끔하게 좀 사과를 하셨더라면은 좀 좋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제 해명을 한 것이 좀 이제 윤은혜 씨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대중들이 화가 난 게 된 겁니다. 윤춘호 씨의 디자이너의 좀 편이 들게 된 건데요. 네, 보시면은 윤은혜 씨 이름을 도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바입니다.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니냐. 저런 해명이 오히려 좀 대중들에게는 네, 좀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부각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도덕성까지 거론이 있습니다. 되면서 네. 네,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심한 말도 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교복을 입고 연예인, 교복의 매치. 네, 어떤 교복을 내용입니까? 벗고가 아니라 네. 교복을 입고로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네, 여기 예. 쭉 나왔다시피 솔직히 이제 교복을 잘 어울리는 또 연예인 하면은 요 두 커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이제 네. 엽기적인 그녀에 출연했던 뭐 전지현 씨, 하태현 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현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당시 21살이었기 때문에 가장 고등학생에 어울린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죠. 이 순위를 직접 전수현 리포터께서 뽑아오신 거죠? 네, 교복이 제가 잘 어울리는 네, 연예인들. 제가 준비하기도 했고 네. 이제 대중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투표를 하시기도 했고요. 2위로는 또 이제 커플 차태현 씨가 2위를 차지하셨는데 파랑주의보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고 그 이후에 또 엽기적인 그녀에도 출연을 하면서 두 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플로도 1위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요즘에 최지우 씨가 모 드라마에서 다시 네. 41세인데 네. 19세로 돌아가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순위 보면서 사실 눈길 가는 부분이 저 나이예요. 차태현 씨 그리고 한예슬 씨 당시 뭐 30세였는데 18세, 33세였는데 19세 이렇게 약간 3, 40대의 연기자들이 학생을 연기하면서 교복을 입는데 어울린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김희선 씨도 그렇고 최지우 씨도 그렇고 다시 한번 교복을 입으면서 화제가 된 건데요. 이 최지우 씨도 예전에 그 겨울 연가를 찍으면서 굉장히 교복이 잘 어울린다. 이제 예전 교복이긴 했지만 지금 사진 보시면요. 요즘 교복을 입어도 전혀 미화감이 없어요. 이제 나이를 보시면 마치 이제 22살을 뛰어넘은 것 같다. 지금 요즘 학생들과 붙여놔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하면서 5위를 차지하셨는데 사실 뭐 1위로 올라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지우 씨는 2002년 겨울 연가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네. 네, 지금 다시 교복을 입은 건데 나이 차이가 벌써 뭐 크게 나죠. 예. 20세가 훨씬 나는 이런 나이 차이를 보이면서까지 교복 연기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학생들이요. 지나다니로 화장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 40대 연예인분들이 고등학생 역할을 해도 워낙 고등학생들이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갭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네.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10년은 커버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20년까지는 사실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20년 차인데 교복에 어울린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로봇.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봇 셰프부터 이슬람 국가에 진출하는 할랄 식품과 곤충 식품까지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2015년 대한민국 식품대전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네, 황승택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시로스입니다. 한 손으로 조리되어 있는 칼을 꺼내고 다른 손으로는 오이를 잡습니다.
노련한 주부 못지않은 능숙한 솜씨로 도마에서 오이를 썰고 썬 오이를 접시에 담은 후 드레싱을 뿌려 샐러드 요리를 완성합니다. 사람이 직접 만드신 게 맛있을 거고요. 그러나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종합적인 기능들도 로봇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로봇 셰프뿐만 아니라 초콜릿으로 찍어낼 수 있는 첨단 3D 프린터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으로 만든 다양한 식품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18억 이슬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회사 제품들이 선보였고 수출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볼 때 2배 내지 3배 이상 식품 산업은 더 커질 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수출 산업으로 적극 나아가게 되면 그 파이는 훨씬 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황승택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